자,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세법과 세무 해결 담당하고 있는 이윤엽 세무사고요. 자,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면서 자, 그에 이제 또 미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좀 앞으로의 추세, 뭐 전략이 좀 어떻게 될지 좀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보면서 좀 이렇게 대비해 보자 라는 좀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자, 우선 최근 우리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무회계가 어렵게 나오면서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좀 신유형 출제 빈도수도 많고 평소보다는 지엽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일단은 왜 시험이 이렇게 나온 것일까. 사실 이거는 제가 출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담겨져 있어요. 자, 당연히 일단 세무사 1차 시험에 응시위원의 증가를 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2020 사실 꾸준히 세무사 준비생은 늘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9,000명 정도 보던 게 자 21년도에 10,000명 돌파했고요. 자, 이것도 알게 모르게 2,000명이나 증가해서 12,000명, 14,000명 정도, 그리고 갑자기 이제 19,000명 정도로 늘어나면서 자, 아무래도 많은 시험을 다루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비단 사실 세무사뿐만 아니라 제가 어깨너머로 다 듣기에는 자, 간평사, 노무사, 관세사 이런 시험들도 전부 응시생이 좀 늘어났다고 들었고 1차 시험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과락률이 굉장히 높고요. 과락률도 막 70%, 56%에 육박했고요. 과거 데이터보다 굉장히 높고요. 합격률 자체도 자 17%여서 자, 이렇게 많은 응시원, 예를 들어 올해 19,000명에 17,000명 정도면요, 약 3,000명 정도 합격을 이제 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저희 2차 시험 합격 기준이 뭐가 있냐면 자, 2차 시험은 일단 4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합격자를 결정한다. 자, 첫 번째가 2차 시험 전과목 응시한 분들은 이제 면제제도 때문에 전과목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과목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자,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첫 번째 과목이 전과목 평균 점수가 자 60점 이상이시면 최소 인원 합격 인원보다 많아도 무조건 합격이에요. 현재는 우리 세무사 최종 합격이 700명 정도잖아요. 그래서 동점자가 있으면은 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정도지 기본적으로 700명이기 때문에 혹시 근데 60점 넘는 사람이 1000명이면 1500이면 어떻게 하나요? 과락도 없고요. 다 합격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제도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자, 과거 우리의 2차 좀 데이터를 보시면요. 자, 이제 세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가져왔는데 저 오른쪽에 요 커트라인 한번 봐볼게요. 요 커트라인은 4과목 최종 커트라인이고 과거에는 이게 630명 시절이었다가 어느새 700명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뭐 630등, 700등의 점수라는 거죠. 마지막 이제 인원에 과거에는 60점에 한참 못 미쳤었어요. 47점, 뭐 52점, 50점, 52점 이렇게 50점 초반에 쭉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 요 해당 어떤 응시 합격이 크게 아마 걱정이 안 됐었는데 자, 일단 응시 인원도 아까 쭉 늘어났고요. 여기 2차생들도 그러면 아무래도 뭐 5,000명에서 스물스물 뭐 이제 6,000명까지 막 이렇게 좀 늘어났는데 이제 한 예외인 해가 하나 있고 뭐 수험생도 당연히 상향 좀 평준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시험이 기출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과거 기출문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동안은 크게 변하지 않은 형태의 난이도로 조금 어렵게 낸다든지 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 있게 대비하신 수험생분들은 안전적 점수 확보는 어느 정도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인지 점점 평균이 1.2점씩 스물스물 올라가서 자, 이때는 왜 체크를 안 했냐면 자, 21년도였죠. 자, 이때가 그 언론에서 크게 이슈화된 세무사 그 상속 증여세 막 0점 사태 좀 시험 논란 사태로 인해서 자, 대규모 막 빵점 꽈락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제 막 엄청 큰 이슈로 이제 뭔가 논란이 됐었던 해예요. 그래서 이때는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측정하기에는 예외인 해여가지고 좀 빼버렸고요. 자, 그럼 56, 57에서 우리 작년 23년도에 마지막 700등 들어간 친구가 59.75 거의 60점에 육박했고요.
실제 작년에는 발표 전에 모두가 합격을 기대했을 만한 어떤 수준으로 시험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평가가 있어요. 근데 아마 출제 기간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처음 냈을 때는 조금 적정하게 냈겠지, 이 정도 수준이겠지 했는데 오성재 왜 이렇게 잘했지? 왜 이렇게 다 높지? 이러면서 좀 음모론적인 어떤 찌라시도 들리면은 평균 점수를 뭐 합격생들을 깎았다든지 전체 수험생의 어떤 세법학 점수들을 좀 깎으면서 59.75로 맞췄다는 소문이 막 있을 정도로 이제 수험생의 어떤 그 평균 실력은 많이 올라갔다. 어떤 기존의 어떤 비슷한 난이도로는 또 두 번째 사건이 요 상속증여세 사태에서 자 좀 주관적 채점이 가미될 수 있는 어떤 판례 문제들이 특히나 논란이 되면서 판례 또는 실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자 세법학에서 크게 어렵게 출제할 수 없는 상황도 맞물려졌고, 그리고 이제 회원투에서 좀 어렵게 내야 되는데 수험생의 어떤 실력은 많이 상향됐고, 이런 상황들이 제 생각에는 맞물려지면서 자 이거 이러다가는 700명이 아닌 막 1000 몇백 명씩 세무사 합격생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어떻게 걱정을 하셨는지 올해 초폭탄 난이도가 나온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게 제 조심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 이것도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제 시대 흐름상 이 과목의 합격 기준을 없애면 되지 않나. 이제는 그냥 우리 남옥처럼 자 최소 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즉 700명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1등부터 쉽게 말해서 700등인 사람이 합격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합격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혹시 이제 60점이 다 넘어버리면은 대규모 합격 인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제 과목을 없애서 자 남옥에 해당하는 그냥 시험이 쉽든 어렵든 전국 1등부터 700등이 합격하는 시험이다 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출제 기간이 지역적으로 낼 이유가 크게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합격 기준을 이제 시대의 흐름상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또 데이터를 보시면요. 자 이제 어쨌든 이거는 제 다 바램이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내년도 시험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일단은 당연히 어렵게 나온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로 나온다 라고 일단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거 데이터 중에 좀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 14, 15, 16년도에 요거는 이제 세무회계 통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무회계 꽈락률이 자 70%가 연속으로 넘었던 3년이에요. 저도 16년도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 불시험에 겪어냈을 때는요, 일단은 시험장 나와서 다들 야 세무회계 너 꽈락 넘었어? 떨어진 분들도 왜 떨어져서 거의 물어볼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꽈락자였어요, 대부분. 왜냐면 꽈락률 예를 들어 75%면은 25%만 40점을 넘었다는 거기 때문에 뭐 50점, 60점인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이제 꽈락이거나 아니면 합격생들도 40점대로 합격하면 되게 많았단 말이죠, 이게 느낌이. 자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 24년도 아직 합격 결과는 안 나왔지만 올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체감 난이도가 이 정도 수준, 이 이상급으로 이제 느껴져서 만약 이 75% 이상이 뜬다면은 최소 3년간 또 이런 난이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조심스러운 일단 예측이에요. 이 14, 15, 16처럼 그죠? 그럴 때 이제 평균은 이 정도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거보다 좀 높거나, 왜냐면 세법학이 조금 더 예전보단 쉬워졌으니까. 근데 또 하필 제가 또 이제 큐넷을 뒤적뒤적 많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 16년도에 시험 결과 분석을 자세히 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다른 연도는 없고요, 2016년도 거만 있어요. 근데 2016년도를 왜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꽈락률이 어떻게 보면 이 14년도와 더불어서 가장 높았던 75%거든요. 자 그럼 이때의 어떤 시험 결과 좀 자세히 분석해보면 자 회계항의부를 5,000면 정도 응시했고요. 자 평균 점수가 28점이에요. 자 5,000면 1차 합격생분들의 평균 점수가 28점이고 자 꽈락이 5,000면 중에 3,800명 정도죠. 꽈락률이 75.53%. 자 엄청 높고요. 자 뭐 회계학 원과 세법학의 이런 꽈락률과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현저히 차이가 나죠. 지금 엄청 차이가 나고 있고, 자 요런 디테일한 점수가 있어요. 디테일한 어떤 통계치가 있어요. 세무회계 득점대별 인원분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0점에서 10점 받은 분은 700명, 10명에서 19명이 932명, 뭐 20점대가 1088,
30점대가 1021. 여기에 지금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내포되어 있고요. 실제 우리 40점 넘은 분들이 여기보다 적어요. 700명대. 자, 50점 넘은 여기 다 합쳐도 50점 넘은 요 300명, 100명, 20명 이런 거 합쳐도 420밖에 안 돼요. 자, 5,000명 중에 50점 넘은 분들은 10%가 안 된다. 자, 그럼 우리도 일단은 당연히 뭐 고득점 합격을 하는 것이 또 일단은 큰 목표지만 1차 목표는 이 40, 49 안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많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는 자 40, 49를 일단 넘기자고, 내가 조금 더 세무회계의 방향성을 잘 잡고 어떤 노력을 더 가미하면서 실수도 많이 안 했을 때는 5, 60점까지도 나오는 뭐 이런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일단 현실적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 이상적으로는 뭐 100점이지만 자 전국에 90점 넘는 사람이 0명이고요. 자, 80점 넘는 괴물, 이게 괴물이죠. 사실 80점 넘은 친구가 2명이고요. 요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런 느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불난이도에는 아마 비슷한 데이터로 측정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좀 과거 데이터를 가져와 봤고요. 자, 그럼 결과 어떻게 좀 1년을 대비해서 1년 이상 좀 대비해서 자 세무회계를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냐. 자, 일단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출제 범위가 우리 회계사분들이랑 세무사분들 좀 다른 게, 우리 세무사 쪽에서는 상속증여세가 세무회계에서는 안 나오고요.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인데 자 이게 소득세 30, 부가세 20, 법인세 50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올해는 그래도 소부에서 점수를 많이 땄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 1년 데이터로 이 동차생들 같은 분들은 자기가 시험 본 어떤 자기 경험치로 모든 걸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은 소득세, 부가세다. 법인세는 암만 해봤자 50점 빵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위험한 게 내년도는 반대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걸 마음 먹고 어렵게 내자 하면은 그 문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건데, 뭐 상대적으로 부가세는 내용 자체가 막 엄청 많지 않고 뭐 지역적인 포인트가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신고서 양식을 정말 복잡하게 꼬아놓는다면 이것 또한 그냥 초폭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소득세는 진짜 맘만 먹고 막 집행기준 찾아놓고 양도도 이렇게 특이한 올해처럼 가옥상수 집어넣으시고 막 금융소득 항목 이렇게 줘가지고 하나 틀리면은 막 0점 나오게끔 내버리면요 상대적으로 또 고득점 맞추기 어렵고, 그때는 이 친구들이 갑자기 법인세를 평이하게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뭔가를 선별해서 그것만 해야겠다라는 거는 절대 안 돼. 일단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거고, 100점을 최대한 일단 균등하게 어느 정도 합습을 하셔야지만 자 40점을 넘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이걸 좀 가져왔고, 자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당연히 일단 뭐 이게 잘하는 좀 세무회계 잘하고 특화된 친구들이 있고 또 동차까지 세무회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 방법은 본인이 좀 잘 결정하시고 이제 해야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세무회계가 점수가 이제 약했을 때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당연히 처음에는 빈출 주제, 그동안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빈출 주제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때 이론적으로 당연히 듣는 거 분명하고 자 문제풀이까지 하시는 건데, 요거를 이제 당연히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기출문제 회독하시면서 플러스로 이제는 당연히 자기가 기존에 기출에 나왔던 실수 함정들을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안일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최소 똑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플러스 이론서 다독을 왜 해야 되냐, 우리 기출문제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의제배당, 접대비 뭐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의제배당, 접대비의 모든 조문이 다 문제에 있는 건 아니죠. 그 모든 상황까지 다 고려하려면 문제집은 이렇게 막 백과사전보다 두꺼운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대표 유형과 사례를 공부하는 것이지 이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제집을 애초에 제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기출문제 본 다음에 이론서를 보시면서 기존 기출은 여기까지 나왔고 안 나온 건 이거다. 그게 약간 이런 거 빈출 주제 중에서 안 나온 포인트까지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1차 1, 2, 3단계지만 이게 약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1, 2단계도 힘들 수가 있어요. 1, 2단계도 워낙 이게 세무회계가 양이 많다 보니까 1, 2단계를 먼저 좀 회독을 돌리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나 아니면 막 한 2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 하지만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특수 주제를 차근차근 여유롭게 하나씩 좀 정복을 해가는 그런 느낌으로, 기본 주제는 한 몇 회독 한 상태에서 이제 그걸 회독할 때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럼 이제 특수 주제를 끼워 넣으면서 우리 하루에 공부 할당량을 정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재무나 원가나 스프파 같은 과목도 같이 병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스무에게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특수 주제와 지역 전형까지 다 하기에는 좀 무리와 벅참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빈출 주제 위주로 하시고,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자, 빈출 주제는 우리 지금 법인세법에 좀 입금 파트로만 가져왔는데요. 자, 글씨가 좀 조금 해가지고 확대해 보시면, 자, 이게 엑셀 표여가지고, 자, 입금에서 좀 세부적으로 세무에게 나오는 큰 주제들을 설명하면, 큰 주제 말하는 거예요. 자, 간주임대료, 출자전환 채용면제의, 자, 의제배당, 그리고 의제배당도 잉여금 자본전이 무상주가 있고, 자, 감자회사 합병 분할이 있고요. 자, 수입배당금 입금일산입, 요게 입금에서 나오는 어떤 큰 틀이거든요. 자, 근데 2010년도부터 회계사, 세무사에 출제된 데이터를 한번 제가 살짝 분석해보면요. 일단 뭔가 현저히 동그라미가 많은 어떤 주제가 의제배당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의제배당은 15년도, 세무사 회계사 17, 18, 19, 20, 그리고 세무사 24년 제일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요게 일단 빈출 주제야. 두 번째로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이 많이 나오고 있죠. 세 번째로는 자, 출자전환면제가 간주입금이 아주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주입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빡센 주제면은 조금 더 뒤늦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만, 또 이게 크게 어렵지 않은 주제고, 자, 기출에 나온 적이 있다. 특히 최근 5년에 나온 주제는 더욱더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자, 뜬 적이 있다. 요런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 자, 먼저 이제 요 의제배당은 좀 더 빡시게, 자, 수입배당금도 빡시게, 그리고 이런 것도 큰 틀에서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제 기출문제를 반복하면서 뭐 책에 있는 몇 문제들도 더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좀 숙달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실수싸움, 함정싸움으로 넘어가시는데, 그 세 번째 스텝을 잘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올해로 예를 들면 올해 의제배당에서 잉여금 자본전이니까 감자시 의제배당이 어떻게 보면 같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 잉여금 자본전이 받고, 그 다음에 그 무상주와 뭐 예전에 취득했던 주식 자료를 통해서 처분 후 감자하는 수를 가기 때문에, 자,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동시에 나온 건데, 자, 잉여금 자본전이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시고 못 풀었던 어떤 포인트는, 자, 합병 차익이었어요. 자, 합병 차익은 합병 파트를 또 공부를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로 특수 주제에 해당되는 합병에서 배우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합병의 합병 차익 이제 의제배당은 시험에 나온 적이 정말 오래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사실상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한 주제였기 때문에, 자, 거기서 많이 무너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 잉여금 자본주의 파트의 합병 차익과 다른 어떤 잉여금들이 결합이 돼서 출제가 되고,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감자까지 가는 거여가지고 제일 킬링 포인트가 합병 차익이었단 말이죠. 합병 차익. 자, 요게 시험에 안 나왔구나,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오면은 이 포인트까지 들어가겠구나가 세 번째 스텝이라는 거죠. 요게 1, 2, 3번 여기 빈출 주제 중 안 나온 포인트 확인. 자, 잉여금 자본주의에서 합병 차이, 그럼 또 분할 차이, 뭐 이런 거랑 좀 세부적인 것들 또 몇 개 있어요. 세부적인 느낌이. 자, 그런 것들까지 이제 하시고도 원래 굉장히 잘하신 거고 벅찼어요. 근데 요즘 워낙 시험에 안 나온 주제들 좀 많이 내서 좀 변별력, 세무에게 좀 꽈락률을 높이자,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특수 주제도 버리지 않고 좀 이제 하시는 태도가 필요하다. 네, 이거를 한 방에 하기보다는 좀 단계별로 학습하는 거 좋다, 이게 결론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게 내가 진짜 아냐 모르냐라는 진도별 모의고사는 이제 의미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퀴즈로 제가 중간중간에 나눠지는 정도만 보면 되지, 유의 2기라는 어떤 큰 틀 자체를 조금 보완할 예정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실전 전범위 모의고사 훈련은 하셔야 되는 게, 자, 이게 생각보다 법인세 2개, 소득세 하나, 부가세 하나를 많은 양의 페이지를 모르는 랜덤 주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딱 90분 제거했을 때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해요. 이게 내가 평소에 실수 안 하던 것도 하게 되고, 이렇게 앞뒤 넘어가면서 우리 풀어야 되는 또 시간 소모 또 많이 들면서, 아,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풀어야겠구나.
그럼 이게 실수 없이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좀 뭐 풀이 과정을 좀 생략하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서 자, 아는 주제는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해야겠다. 이것도 한 3개월, 최소 3개월, 4개월 전부터는 한 번씩 좀 전범위 모의고사 훈련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찾는 거죠. 자, 이거 시간을 이렇게 줄이고 이거 몰랐다. 나 이거 실수했다. 이거 또 실수할 수 있겠다. 요런 느낌을 마지막에 갖는 것이 어떤 1년의 큰 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걸 좀 주기적으로 한번 봐보시면 자, 초반에 이제 한 3, 4개월 정도는 다시 이제 뭐 보통 유예 1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 기존 기출문제 정립, 기존 기출문제 변형까지 이게 시험이 안 나온 포인트까지 결합이 됐을 때 뭐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훈련하면서 자, 연습서의 지엽정형까지 풀어보기보다는 필수 3회독, 필수 문제 3회독 이게 기존에 잘 나오는 주제 3회독 한 뭐 그래도 한 몇 회 나온 거 이런 거 위주. 자, 두 번째 학습이 이 주제를 반복하는 과정, 회독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고 실수도 안 하는 걸 몸에 체화한다. 자, 그 변형 훈련 여전히 하시면서 그걸 이제 너무 쉬운 문제는 안 풀어도 되고요. 조금 까다롭고 틀린 문제 위주로 한 2회독 더 하면서 특수주제 정립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특수주제 정립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답 노트 오히려 많이 보시기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 없을 때 그죠? 이제 전범위를 빠른 회독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는 막 오답 노트만 보고 틀린 포인트만 봐도 이 한 문제가 풀어진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틀린 문제 위주로 풀이하시면서 모의고사 훈련 들어가면서 이론서는 계속 봐야 돼. 끊임없이. 이 시험 전날까지 이론서는 계속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 뭐 중간에 개정세법은 있고요. 근데 내가 동차까지 세무회계를 어느 정도 꽤 많이 습득하신 분들이라면 이 1번 시점에 특수제를 바로 들어가겠죠. 이분들은 그래도 미리 하는 게 좋으니까. 그분들은 기존에 많이 한 경험 때문에 특수제 바로 들어가시면서 그거를 좀 더 빨리빨리 훈련하면서 남은 기간에는 그럼 세법학을 좀 더 외울 수 있는 여유적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방향성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근데 동차생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이제 동차를 잘 노린다면 그래도 심화반이 1.5차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요거를 좀 미리 들어주시는 게 1차도 내가 1차도 합격 안 했는데 뭐 2차를 미리 듣는 게 될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미리 하고 싶은데 딱 그 중간 지점이 심화반이어서 그 정도를 이제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1차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1차 흡수가 많으면은 심화반 또 빼고 유예로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다 개별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이에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중간에 심화반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쁜 해독이 당연히 이런 거예요. 유예생분들도 자, 1회독을 천천히 이해하면서 흡수하면서 고민하면서 뭐 그런 마인드는 좋지만 우리가 무슨 대학 연구원이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빨리 시험을 어떻게 보면 합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해하는 게 한 번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천천히 해독하고요. 처음부터 막 특수제까지 다 보려고 그러면요. 아무래도 이 1회독이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자칫 진짜 5, 6개월 동안 세무회계를 1회독 하시는 분들이 실제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처음 보려고 그러면은 앞에 내용 다 까먹어져 있어. 또 합병차에 까먹어 있고 막 금융소도 또 가물가물하면서 막 사업소득 이런 거 막 절고 이래가지고 다시 하는 느낌이 들어. 그래, 맘먹고 다시 하자. 또 까먹어요. 근데 시험장 이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많은 주제를 그냥 안 해버리고 한 번만 했을 때는 내게 안 되니까 이거는 시험 직전이어서 안 되겠다 해서 자, 기존에 빈출 주제만 하자. 막 이제 너무 잘 나오는 것만 하자. 막 이제 접대비 이런 것만 하고 들어가자. 이랬을 때는 최근 시험 난이도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처음에는 좀 이제 부담이 되면은 자, 특수 주제 좀 생략하면서 어느 정도 쳐내면서 자, 하중 난이도만 한 3, 4개월 끌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시간 더 줄이세요. 한 2달로 줄여서 다시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걸 좀 내 걸 만들어서 최소 한 2, 30점, 요즘 난이도로는 한 30점 정도의 난이도를 이렇게 대비를 하고요. 이걸 잘 습득하면은 4, 50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중도 내 거로 만들면서 자, 이제 특수주제 상 같은 것도 하고 자, 하중을 이제 많이 했죠. 많이 했으니까 보는 속도가 빨라져. 안 받아야 되는 것도 생겼어. 점점 속도가 이제 한 달 1회독이 된단 말이에요. 더 빠른 사람은 3주 1회독 된단 말이에요. 이제 법소부가. 이런 식으로 회독을 거쳐야지만 1년 안에 효율적으로 그래도 안정적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팁도 이제 말씀드리면 자, 세무회계는 절대로 문제집만 푸는 행위는요.
거의 이제는 자살행위 수준에 가까워요. 이거는 거의 나 꽈락 맞아야지 거의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자, 문제지금 하나의 사례들이지 모든 법조문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법조문의 대표 유형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걸 연습하는 연습서지. 그게 처음부터 그런 문제지만 풀었겠죠.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다. 그게 아니라 이론서를 봐야 돼. 이 이론서가 법조문이야. 시험에 안 나온 것도 시험에 이게 안 나왔고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계속 생각하는 과정에 이론서 다독이고. 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주제 하다가는 자, 회독이 더뎌지면서 이제 내가 흡수하는 양이 적어진다. 단계별로 학습하시면서 자, 공부할 때는 끊임없이 외우지 않았는지 공회전을 하지 마시고 자, 시험에 안 나온 포인트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면서 자, 최근 난이도 특수주제 버리면 절대 안 된다. 오늘 분할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응원 메시지는 당연히 이렇게 어려워도 자,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가지면 700등 안에 우리 들어가는 시험이요. 쉽든 어렵든. 근데 이게 너무 좀 지엽적이면 대비가 힘들고 또한 뭐 과락이 나올 염려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해지지만 자, 다른 친구들 똑같죠.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어렵고 쉬우면 나도 쉽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자, 절대로 뭐 설명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은 안 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본인을 믿고 노력하면 다 되지. 이게 원래 불가능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된다라는 마인드로 자, 좋은 방법을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가미해서 자, 움직이시면 충분히 또 고득점도 가능하다. 60점 이상 가능하고요. 합격생의 또 응원 메시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합격생들 동차 합격생은요. 자, 이때부터 시험이 불시험일 때도 자,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자, 당연히 이건 뭐 당연하죠. 손으로 안 풀어오면 큰일 난다. 자, 이해 안 된다고 문제 미루지 말 것. 이거는 유예에서도 많이 해.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또 이론서 막 계속 보다가 문제풀이를 안 하고 막 오늘 10시, 11시 됐네. 내일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문제풀이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시고 자, 회독 돌리면 언젠가 이해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 깊이 파지 마시라는 거. 자, 응원 메시지. 그리고 꾸준히 매일 하는 거 뭐 당연하고요. 그죠? 똑같은 말이네요. 자, 넘어가시고. 자, 너무 또 무리해서 달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어떤 의욕은 많지만 이거를 막 3달을 빡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몇 달 했을 때 안전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자, 쉬면서 적당히 운동도 하면서 주말에는 좀 스트레스도 풀면서 하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똑같은 말이에요. 특정 주제에 매몰되지 말고 반복해서 결국 알게 되니까 자, 1회독 때 무지성으로 외우거나 받아들인 다음에 다음 회독에 이해하는 것이 좋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유예생은요, 이제 가끔 시험 보시면 점수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공부에 슬럼프가 오시는 분도 꽤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점수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중요하지만 이게 다 사람의 공부 출발점도 다르고 기간도 다른 상황에서 또 뭐 유난히 세무에게 특화돼서 잘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자꾸 비교하려 들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항상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 페이스대로 움직이고 남이랑 최대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응원 메시지고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 이 친구들이 4차 합격생이어서 굉장히 좀 인생의 어떤 통찰력과 많은 연륜이 생기신 것 같은데 자, 그쵸. 뭐, 학원 친구들 좀 사귀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자기는 도움이 많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이 친구가 좀 감동적인 얘기를 몇 개 한 게, 자, 좌절하지 않기. 자, 좌절하지 마세요. 자, 4차생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이 친구도 유예 때 당연히 붙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그때 그 상속증여세 사태 때문에 잘 이제 운이 안 따랐고, 자, 3차 때는 오히려 방심하고 이래서 자기가 본인이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이 친구가 본인이 직접 하셨었어요. 근데, 그래서 시험을 접으려고도 많이 하셨대요. 나는 이제 이 시험을 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나는 너가 공부를 이제 이렇게 포기하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좌절해 있는 모습이 더 마음이 아프다. 너가 뭐든 나가서 놀고 뭔가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뭔가 이제 어떤 실패감을 가진 어떤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해서 이거는 나는 실패한 게 아닌데 괜히 혼자 내가 스스로 좌절한 게 아닐까? 내가 내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뜨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번뜩이면서 4차를 도전해야겠다 하면서 되신 어떤 드라마 같은 스토리였죠. 이 친구가 멋있죠. 엄청 멋있고요. 실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처음에도 이 친구도 자기가 진짜 바본가 멍청한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본인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과목 특성상 좀 어렵고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잘 접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어려웠던 것이지 이게 낯선 거였지 결국 하면 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다 라는 거 이제 믿음을 주고 싶었고요. 결국 똑같은 말 회독수 싸움입니다 라는 말을 하셨고요. 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루틴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서 주눅 들고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도 계속 반복하는 게 많아서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쉽지 않겠지만 그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도전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잘 새기고, 자, 항상 본인 최고이고 누구보다 멋진 존재라는 마음을 새기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응원 메시지로 끝내볼게요. 그래서 시험 이렇게 어려워서 너무 좀 낙담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또 뭐 이렇게 사람마다 내가 이거 공부 계속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는 스스로가 사실 결정하셔야겠지만, 어쨌든 남들도 다 어려운 시험이다. 지금 이제 불시험인 상황에서 잘 내가 효율적으로 대비하면은 불가능한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좀 잘 긍정적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또 콘텐츠를 이제 마무리 짓고요. 구체적 커리는 이제 학원과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뭐 그런 커리가 이제 정확히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하는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콘텐츠 때 뵐게요. 고생하셨어요.